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51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사이코패스와 정신분석학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갑자기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제가 컨텐츠를 만든 지 51번째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다루었던 컨텐츠 주제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다룰 게 없나 해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사이코패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가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노먼 베이츠는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그냥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조현병 환자죠.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큰 거 하나 터뜨리겠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는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심리학, 특히 임상심리학이나 생리심리학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정신분석학을 만든 프로이트나 융, 그리고 아들러 등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사실 정신분석학이랑 심리학은 같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즉, 인간 무의식에서 어떻게 의식이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심리학은 그래도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은 점점 그 궤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 치료 방법은 상담이 아니라 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담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현병과 우울증과 같은 각종 마음의 치료에는 약물로 그 증세를 낮추고 상담 치료를 통해서 병에서 벗어나도록 환자를 도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약이 좋아져서 혈압약처럼 꾸준히 복용하셔도 별 탈 없고 정상생활을 하시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적절한 치료가 없어질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에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어원은 생각보다 아주 옛날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필리프 피넬은 사이코패스 증상에 대해 최초로 서술했고 1920년대 독일 심리학자인 커트 슈나이더가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이코패스 개념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학자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허비 크레클리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사이코패스 이야기에 그 유명한 프로이트나 융, 아들러와 같은 정신분석자 이름들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지요? 왜냐하면 프로이트 이후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서 성격, 즉 퍼스널리티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들에게 관심 밖의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눈독 들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FBI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쇄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연쇄살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존 범죄 수사로서는 그들을 체포하는 데 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살인범죄는 분명한 등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살인은 반드시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즉 강한 동기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죽인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살인범죄들을 경찰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사람 이상을 연쇄적으로 살인한다는 것, 그것은 보통 동기가 아니라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살인의 동기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연쇄살인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쇄살인이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잔다르크의 기사단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질드레 백작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432년부터 14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질드레의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은 이후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유명한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인 푸른 수염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동화를 지었을까요? 또 역사상 유명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은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있습니다. 헝가리 왕족이었던 그녀는 처녀의 피가 자신에게 젊음을 준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600명가량의 젊은 여성을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처형을 당한 질드레하고는 달리 그녀는 성에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하던데요. 바토리는 나중에 뱀파이어 신화의 시작이 됩니다. 질드레와 바토리는 정말 옛날 이야기 같아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확실하고요. 잡히지 않는 연쇄살인마의 신화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잭 더 리퍼는 런던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1880년부터 적어도 5명에서 11명의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잭 더 리퍼가 연쇄살인의 범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자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살해수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연쇄살인범들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 학살극에 의해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시대가 들어서자 갑자기 나타난 연쇄살인범들은 정말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들의 동네에 호랑이가 풀려난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쇄살인범들이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이 수백만이나 수천만의 목숨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주는 공포는 언제나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쇄살인범이 나타나는 지역사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미국 FBI는 1972년에 행동분석부서인 Behavior Analysis Unit을 세움으로써 연쇄살인에 대해서 많은 범죄 심리학적 연구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연쇄살인의 주요한 경향으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연쇄살인과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코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이코패스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 능력 부재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가 앞에서 하품을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부재한 사람은 하품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왜 공감 능력이 부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따라옵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해백질의 기능장애라는 의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기능의 특성을 가지고 아직도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어렸을 때 뇌를 다쳤을 때 이렇게 바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팽팽하게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쟁 중에 정신분석학은 역시 한 발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로 일반인보다 사이코패스의 심박수가 훨씬 더 느립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즉 희노애락에 따라서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의 심박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심박수를 체크해서 특히 심박수가 평소에 더 느리고 여타의 감정 변화에도 심박수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다 체크할 수 없으시죠? 심박수와 사실 큰 연관관계는 없는데 보통 심박수가 빨라지면 눈 깜빡임도 빨라지지 않나요?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티나게 눈 깜빡임이 적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동에 대한 억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동이란 게 단순히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기본적인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살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도 망설임 없이 해치워버립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사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아주 부러워할 만한 자질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샤프심 하나 훔치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리지만 이들은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범죄를 벌일 때 심장이 떨리지 않아 마치 그냥 밥 한 끼 먹는 듯이 이를 해치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중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경향도 천차만별이기에 범죄자가 되지 않아도 이 사회 속에서 보통 일반인들처럼 자신을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이코패스들도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이코패스 중 아주 일부가 살인과 같은 범죄에 자기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은 물론이고 일반 살인에서부터 모든 범죄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연쇄살인 범죄는 다른 연쇄살인 범죄보다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자신의 연쇄살인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쇄살인범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간이 바로 테드 번디입니다. 이 연쇄살인마는 1974년부터 78년까지 미국 7개주를 넘나들면서 3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는 2번의 탈옥 시도를 했고 결국 탈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살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번디는 연쇄살인을 위해 신분 위조와 사기 그리고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러다가 엘라바마 주 경계선 근처에서 도난차를 수배하던 경찰에게 우연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이후 그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기도취의 극치가 바로 사이코패스의 중요 성향 중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도 캐롤 앤 분은 재판을 받고 있는 번디에게 흠뻑 빠져 그와 옥중 결혼식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모든 정석을 보여준 것이 바로 테드 번디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테드 번디를 보고 만든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비드 파커 레이와 같은 전혀 다른 유형의 연쇄살인마도 있습니다. 그는 최소 14명에서 60명에 이르는 연쇄살인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장난감 박스 킬러로 불려졌었는데 레이는 트럭 테일러에 방언 점치를 하고는 갖가지 성고문 물품을 설치해서 많은 여성들을 고문 후 살해했습니다.
데이비드 파커 레이에게도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혼녀였던 신디 핸디는 데이비드 파커 레이의 범죄를 도와줍니다. 신디 핸디를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의 살인을 돕게 하는 방식은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타인을 조종할 때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데이비드 파커 레이가 살해한 시체를 한 구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인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트럭에서 나온 고문 장면을 찍은 비디오와 희생자의 유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데이비드 파커 레이가 왜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아닌가? 그것은 그가 고문을 즐겨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왜 고문을 즐겨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에 대해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원래 타인과 감정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즉 가학적 인격 장애에 해당하는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고문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좀 더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끝까지 고문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문을 한계치까지 하면 어떤 사람이든 죽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고문을 취미로 가진 사이코패스는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살인은 피규어 수집이나 한정판 신발 수집과 같은 취미와 다름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테드 번디는 그냥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강간 후 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테드 번디가 결혼을 안 했거나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그런 악랄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테드 번디는 항상 연인이 있는 인기남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캐롤 앤 분 이외에도 스테파니 브룩스, 앤 룰, 엘리자베스 캔들 등이 테드 번디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앤 룰과 엘리자베스 캔달은 테드 번디 관련된 책을 내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참, 미국이란 사회는. 캔달은 번디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인 몰리 캔달은 한술 더 떠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번디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다는 추억담까지 털어놓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이 대부분 거짓말상이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의 거짓말은 그 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FBI의 행동부서인 BAU가 분류한 연쇄살인범의 모든 성향들을 모두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 연쇄살인범의 유년기에는 대부분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처음에 BAU는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동물학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었는데요. 이것이 아마 BAU의 연구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화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 방화에 매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꽤 들어도 야뇨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기에 들어서도 침대에 오줌을 지리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연쇄살인범들의 유년기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이코패스 유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환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의 충분 조건이지 절대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너무 외국의 연쇄살인범만 다루니까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도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만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있죠. 역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는 유영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범죄를 최초로 각인시킨 유영철의 범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유층 노인 또는 여성 등을 비롯해서 2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유명한 한국의 연쇄살인은 화성 연쇄살인이 있었죠. 최근까지 범인을 못 잡았다가 이춘재가 DNA로 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프로파일링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영철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연쇄살인에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가 시체를 처리한 방식입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이제야 겨우 대중에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당연히 사이코패스 살인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유영철 케이스를 살펴보면 그는 사이코패스이기보다는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장애의 성향이 더 강해 보입니다. 소시오패스의 정확한 명칭은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입니다. 사실 소시오패스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를 줄여서 ASPD로 많이 씁니다. ASPD는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언뜻 보면 사이코패스하고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ASPD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일반적인 룰을 깨는데 더 쾌감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즉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1도 가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사회의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룰 자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라고요. 하지만 소시오패스, ASPD의 성향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들키게 되면 도리어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들을 더 자랑스럽게 밝히고 도리어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영철은 2004년에 체포되어 처음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몸을 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 모두를 사회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유영철의 자세가 바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ASPD 성향의 범죄자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영철과 함께 우리나라 연쇄살인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호순의 경우는 전혀 반대입니다.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입니다. 물론 강호순도 미국 기준의 연쇄살인범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연쇄살인 이전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방화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그의 피해자가 10명이 된 것입니다. 또 그가 연쇄살인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르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 연쇄살인범의 전형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하거나 오줌 싸기였다는 사실은 아직 프로파일링을 못했는지 그런 사실이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네 번째 결혼했을 즈음에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많이 죽였다고는 하지만 방아처럼 그의 어린 시절에도 동물을 학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강호순은 테드 번디처럼 여성에게 호감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가 완전하게 성적인 동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성립되기 힘듭니다. 결국 강호순은 번디처럼
강간으로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살인을 취미로 삼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강간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의 범죄들을 최대한 부정했습니다. 마치 능력이 있으면 한번 밝혀보라는 것처럼요. 그런데 유영철은 정남규가 저지른 범죄까지 더해서 자신의 살인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미친 짓까지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원순의 거짓말하고는 그 결이 다르죠. 이렇게 대충 사이코패스와 연쇄살인범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여태까지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분석학과 관련된 이들 유형에 대한 언급이 1도 없다는 것을요. 굳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리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정신분석학에 한 기여를 들자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을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프로이트 사후에 프로이트 유사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바로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과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많지만 사이코패스 등과 관련돼서 이들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멜라니 클라인은 유아기 아이의 무의식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안나 프로이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주장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정신분석학에 먹혔습니다. 반면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은 미국 정신분석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소시오패스나 연쇄살인범의 초기 유형이 발견되면 그대로 사회에서 격리해버립니다. 즉 자아심리학의 주장을 따라서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이코패스까지는 이 범죄에 밀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코패스가 대부분 범죄자도 아니고 도리어 사회 지도층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이코패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유명한 사이코패스 인사로는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케네디는 여성 폭력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버렸죠. 케네디는 마릴린 먼로와 사귀었고 그녀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전해져 옵니다. 클린턴은 너무 유명하죠. 그의 지퍼 게이트요.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이요.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셨죠.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혼란을 빠뜨리게 맨날 트위터에 거짓말을 올리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대통령들에게도 분명한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의 미사일 위협을 잘 대처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환경을 지켰고, 클린턴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 미국 경제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만은 이걸 공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렇게 질 낮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말아야겠다는 본보기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리더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각종 거짓말로 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그가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신사업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사업에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이코패스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소시오패스나 연쇄살인범의 유년기 특징을 가진 아이나 청소년 같은 취급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미국에선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생리학적 또는 심리적인 특성들을 더 연구함으로써 더 진일보된 인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번 콘텐츠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입니다. 김태현이 처음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김태현 같은 범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단 하나의 반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김태현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그의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그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태형과 같이 정말 우리가 여태껏 범죄적 상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고유정 사건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무서움은 이 사람이 그 이전 그렇게 계획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조가 지금까지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그 이전에 갑자기 화를 내며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그녀가 재혼한 남편의 아이의 죽음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시체 훼손 방법입니다. 고유정은 제주도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1차로 훼손하고는 가장 먼저 부패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들을 바다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김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해체할 때 쓰는 기계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남편의 남은 시체를 모두 분해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고유정 사건은 정작 피해자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그녀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펜션의 이불에 묻어있는 전 남편의 작은 혈흔 한 방울 뿐입니다. 연쇄살인범의 유년기 특징 중에서 동물학대가 들어가 있죠. 사실 그게 들어간 이유는 살인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 이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피가 튀는 살인 현장에서 범인은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연쇄살인으로 가기 전에 이미 잡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펜션 이불에서 그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다면 고유정은 절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정 사건을 해결한 것은 고유정보다 한국과학수사가 더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고유정은 의심을 가는 용의자에 불과했을 뿐이고 버젓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 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살인범의 성향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도 미국 FBI의 행동부서가 해놓은 범죄 연구에 기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만의 살인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 많은 김태형과 고유정과 같은 살인범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왜 정신분석학은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정신분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요. 사실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사고에 곧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솔직히 정상인의 정신분석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만 정신분석 상담을 해도 정신분석하는 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들,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연쇄살인범의 정신분석을 시도하라고요? 차라리 정신분석가에게 그냥 석유를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인에 대한 정신분석에 있어서도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전이에 빠진 환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 전이에 빠지면요, 누가 정신분석가들의 목숨을 담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에게 하는 상담은 무엇일까요? 그건 솔직히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이후 그 범죄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나중에 비슷한 범죄가 벌어질 경우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범인의 유형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는 것처럼요. 에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만 해도 프로파일러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범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신분석학까지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현대 정신분석학도 사실 이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과학과 예술 속에서 숨겨진 정신분석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학이 락강이나 들레즈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도구로 더 쓰임새가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1번째 기념 콘텐츠라서 너무 힘을 주었나 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흥미로 만든 것이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잘 봐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